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공주의 한 야산에서 열흘도 안 돼 산불이 3번씩이나 발생했습니다. 단순 실화라고 하기엔 한 산에서 그것도 짧은 기간 연속해서 불이 나는 만큼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탐문해 보니 낙엽을 모아 태운 흔적이 발견돼 산림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소가 외져 방화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추가 범행 우려 속에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저녁 7시쯤 공주시 우성면의 한 야산.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질 무렵 새하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산림 2,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타버린 나뭇가지와 밤송이 등 아직도 산 곳곳에는 화마가상 피고 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산에서 여드레 동안 3번의 산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난 8일과 10일에도 불이 났는데 3건 모두 반경 100m 이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당초 담뱃불 등으로 인한 실화로 추정했지만 최근 방화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등산로와 떨어진 산속에서 낙엽을 모아 태운 듯한 현장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 산에서는 지난 2022년 3월에도 방화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좁혀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정 지역에서 3건이 발생한 거예요. 100m 이내에서요. 최종적으로 이거는 방화에 가깝다. 산림당국은 방화범을 잡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불이 난 장소가 외지다 보니 인적도 감시 카메라도 없어 방화범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공주시와 협조해 주민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방화범을 추적하는 한편 다음 달 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주시에서 방화 의심 추정 산불이 3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마을 주민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범인을 잡지 못한 채 반복되는 산불에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다음 달 2일 실시되는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여야에서 4명의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탄핵 정국에 대한 민심을 들여다볼 수 있어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전에 나서는 4명의 후보들을 이선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선 7기 아산시장을 역임했던 오세현 후보가 누구보다 시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흔들리는 시정을 바로잡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 한도를 상향하고 시 예산 조기 집행과 소상공인 특례 보증 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지역 경제가 IMF 때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화폐를 5천 원까지 확대해서 발행하고 조기 집행을 통해서 지역에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은 전만건 후보가 교통 여건을 개선해 아산시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아산시의 균형발전 특례시 추진과 경찰병원과 제2경찰학교 유치, GTX-시 노선 등 교통망 개선 등을 내세웠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안정입니다. 저 전만건은 중앙부처 30년의 경력을 통해서 아산시의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미래민주당에서는 충남도당 위원장인 조덕호 후보가 양당 체제를 종식시키고 중도 후보로서 흔들리는 시정을 바로잡겠다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조 후보는 아산시를 문화관광도시로 건설하겠다며 이순신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세계적인 선진 문화 관광도시 아산이 저의 비전입니다. 올해 2025년 아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600만 관광객이 아산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에서는 충남도의원 출신의 김광관 후보가 지역 토박이로서의 장점을 살려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보증기금 확충과 농민들을 위한 쌀값 보장 등 민생 경제 관련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아산에는 40만 인구 속에 청년 기업인과 청년 농촌 인력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뒷받침을 해서 아산 경제 활성화에 1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 속에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충청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로 향할지 남다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당진에 제철소를 둔 국내 철강업계 2위 현대제철이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당진 제철소에 대한 직장 폐쇄 등 벼랑 끝 대치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분야에서 관세 부과 등 대외 리스크까지 겹치며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건데요. 노사가 이렇게 극단으로 대립하는 이유가 뭔지 이수복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취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2위 현대제철이 노사 갈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24시간 총파업에 이어 21일부터 냉연공장 부분 파업이 이어지자 사측은 24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당진제철소 일부 설비에 대해 부분 직장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과급 지급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500%의 정액 1,800만 원, 모기업 현대자동차 수준인 1인당 4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난색을 표하며 1인당 2,650만 원 수준인 기본급 450%의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룹사의 납품 단가를 인하하고 그룹 자본만 배만 불리는 이러한 형태에서 실적대로 모든 걸 지급하겠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잖아요.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던 중 지난 12일 노사 양측이 임단협 협상을 재개하고 사측이 직장 폐쇄를 푸는 등 봉합 기로를 마련했지만 협상이 곧바로 결렬되며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후 13일부터 노조는 부분 파업을 재개하자 다음 날 사측은 비상경영체제 돌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검토와 함께 전체 임원 급여를 20% 삭감하는 등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회사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성과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노사 모두에게 더 큰 피해를 불러올 뿐이죠. 현대제철의 지난해 매출은 23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원가량 줄었고 영업이익은 3,144억 원으로 60.6%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강대강 대치가 대내적인 리스크에 노출된 현대제철의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업의 보상 여력이나 성과급 지급 타당성 논의와는 별개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글로벌 교육 질서의 변화가 해당 기업의 경영 실적을 넘어서 지속 가능성, 존속 자체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제철이 현대차와 기아차 공장이 있는 미국 텍사스 등으로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 대립이 생산기지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번 내용 취재한 이수복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극한 노사 갈등은 이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비정규직 혹은 또 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2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것도 버거운데 여기서는 성과급을 2천만 원, 4천만 원 더 달라. 굉장한 괴리감을 느낄 겁니다. 게다가 뭐 현대자동차에 준하는 월급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한다면 기종 노조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클 수 있습니다. 예. 형평성 관련해선 두 가지 인식이 있는데요. 이 모기업인 현대자동차와의 형평성입니다. 이 자동차 만드는 데 쓰이는 강판 납품 단가를 사실상 이 모기업인 현대차가 정해서 가져가고 또 현대차는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이제 이익률을 모기업으로부터 상당 부분 통제받는 현대제철은 상대적으로 덜 남는다. 그러니까 모기업이 이익 본 만큼 현대제철 직원도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을 때 일한 성과급을 안 좋을 때 적용하는 건 좀 공정하지 않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지금 갈등을 벌이는 건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대한 성과급입니다. 2023년은 업황이 좋을 때라 그때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데 왜 업황이 좋지 않은 지금, 이 지금을 기준으로 적게 주려 하느냐,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더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역대급으로 최고 많이 벌었다고 해서 현대자동차는 자기 자동차 팔아서 판 돈 가지고 노동자들로 나눠주시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자기가 또 판매한 그 금액을 가지고 성과급을 나누는 건데 이걸 같이 달라고 하는 것은 엄연히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너무 무리한 그 요구 아닐까요? 현대제철 직원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부분은 현대제철의 수익을 상당 부분 모기업한테 좀 제약받을 수 없는 이 구조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싸게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그 원재료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납품을 해서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현대차로 넘기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에 준하는 적어도 그 계열사 다른 계열사에 준하는 만큼 받아야겠지 않겠느냐 하는 게 노조가 말하는 주된 논지입니다. 사측도 좀 문제가 있네요. 2023년이면 한 2년 정도 얘기인데 그때 성과급을 왜 지급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는지도 궁금하고 지금은 이제 철강 관세가 좀 굉장히 이제 높게 매겨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면서도 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노조의 갈등을 또 반발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공식적으로 노조와 협상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이제 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에 제시한 기본급 400%에 뭐 1,000만 원 이 액수 이상의 지급을 액수는 지급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더 올릴 수 없다. 근데 이제 사실상 보면은 열려는 있지만 더 받아들여지긴 힘들다. 그래서 이게 과연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맞냐, 대화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의구심을 나타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금전적인 부분, 외적인 그런 직원의 복지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뭐 들어줄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노조에서 좀 협상 테이블에 좀 앉아라 하는 게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돈 많이 받는 기업체에서 노사가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결국엔 다른 그 노사 쪽에서도 볼 거란 말이죠. 기업체에서. 이게 연동돼서 또 파업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듭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노사 갈등으로 인한 좀 전반적인 그 기업이 휘청이는 사례는 충분히 많습니다. 당장 조선업계인 하나오션도 최근 상여금 인상을 두고 하청노조랑 큰 갈등을 벌이고 있고요. 광주형 일자리라고 지금 사회적으로 한때 굉장한 주목을 받았던 광주글로벌모터스도 임단협 불발로 극심한 노사 갈등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양보와 타협 없이 노사 이 모두 극한의 치킨 게임만 지속된다면 모두 그 결과는 공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전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그런 결과는 없어야겠습니다. 네, 이수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충남 청양 출신으로 부산에서 사업을 일군 88살의 윤근 여사가 40억 원 상당의 건물과 땅을 충남대에 기부했는데요. 가난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고향 국립대 학생들만큼은 돈 걱정 없이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전유진 기자가 주인공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서 부산까지 와서 사는 윤근이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고생해서 조금 벌었는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한 학생들 그저 돕고 싶어서 평생을 일군 40억 원 상당의 동남여관을 충남대에 기부한 88살 윤근 여사. 윤 여사는 1937년 청양군 장편면에서 태어나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 산업화에 이르는 한국의 역사를 함께해왔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3살의 어머니를, 13살의 아버지를 여의며 학업은 꿈도 꿀 수 없었고 배움에 대한 열망은 한으로 남았습니다. 차별대우를 받고 학교도 그래서 안 보내. 초등학교 마당도 안 밟아서 봤어. 13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게 바로 남의 집에 보내더라고. 30살에 단돈 500원을 들고 떠난 부산에서 강인한 생활력과 정신력으로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타향살이 10년이 지나 여관을 인수하고 사업이 번창해지면서 자수성가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고향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들려온 김밥 할머니 정심화 이복순 여사의 기부 소식에 때가 되면 고향의 국립대에 보탬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있을 기다. 그분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안 좋겠나.
윤 여사의 바람은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며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는 겁니다. 충남대학교도 뜻을 이어받아 수련원과 교육시설 마련 등으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경찰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누리호의 개발을 이끈 항공우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발사체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대전 유성구 항우연 본원의 발사체 연구소 책임연구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항우연에서 퇴사한 전 연구원 B씨의 기술 유출 혐의를 수사하던 중 A씨와 B씨가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에서 발사체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종보 재가동 촉구 결의안이 세종시의회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원석 세종시 의원은 이상기후 가뭄 대비와 금강 수생태계 위협을 근거로 세종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탄력적인 세종보 운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20명 가운데 9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보철거를 위한 시민행동은 금강 본류의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하지 않고 보 개방으로 수생태계가 오히려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최 의원이 거짓 부실 주장으로 시민들을 기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시가 3,300억 원을 들여 조성하려는 음악 전용 공연장에 대해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비슷한 규모의 부산 콘서트홀 건립 예산이 1,100억 원인데 3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예정지인 중촌 근린공원의 시민야구장과 물놀이장이 철거되면 추가로 막대한 예산이 매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도 완공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멀쩡한 공원시설을 부수고 음악당을 짓겠다는 건 황당 행정이라며 대전시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해 중촌공원이 최적지라며 매몰 비용은 리틀 야구장 8억 원과 물놀이장 12억 원 등 30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